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헌정보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 정보, 그리고 지식, 나아가서 지식사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많은 책들에서 지식에 대한 정의,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계층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데이터가 좀 상위 개념으로 데이터의 의미 부여, 그러니까 데이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구조가 되어지면 정보가 된다. 그 정보가 쌓이면 지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이터와 정보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와 정보를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통계 수치값도 데이터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 하나하나도 다 데이터가 돼서 어떤 과목을 배웠니 그 각 과목들도 여러 단원을 쪼각내면 단원 하나하나도 다 우리가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람도 한 명 한 명이 데이터할 수 있고 사람 한 명의 속성들도 성격들도 다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부품, 눈, 코, 입, 귀 그 하나하나도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모인 한 덩어리 인간 자체도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을 구분짓고 개념 설정해서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하나하나를 모아서 그 모은 것들 또 그 낮게 하나를 낮게는 데이터 모은 것들 데이터 복수의 개념에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그런 다음 정보는 뭐니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데이터와 정보 그러니까 늘 말할 때 정보를 얻다 정보를 주다 정보를 받다 정보를 획득하다 뭐 정보를 구하다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정보란 얘기나 데이터란 얘기나 별반 차이 없이 들리는데 차라리 데이터는 아 그래 모든 것을 다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보는 그보다 조금 더 잘 정제된 형태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는 잘 정제된 형태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형태일 수도 있고 구조화되어져서 잘 정렬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설명할 때 여러분의 키를 설명할 때 키를 뭐 소수점이 10자리까지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수점이 한 자리 또는 두 자리까지 유의미한 숫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데이터로 수집하기도 하고 또는 그룹핑해서 뭐 150서부터 155cm가 한 그룹, 155서부터 160cm가 한 그룹에서 각 그룹에 속한 그룹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럼 정보는 데이터가 구조화된 거냐?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들에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정보를 특정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할 때 그 데이터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가치가 정보라는 것입니다. 숫자 1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숫자 1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1과 2와 3과 나열되어 자연수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1 또는 다른 3, 뭐 다른 식으로 놓이면 홀수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이라는 것이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1이라는 것이 형상을 가지고 바로 서 있다는 그런 어떤 다른 개념, 다른 의미를 또 전달해낼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표현하느냐 데이터가 담고 있는 속성, 가치를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 또는 특정한 메시지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졌을 때 우리는 정보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 그럼 이제 묻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를 얻고 싶어. 즉 특정 데이터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집단을 집합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담을 수 있는 가치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말하는 거냐?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아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정보가 아니다. 즉 정보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그 데이터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건 정보적 가치가 없지만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그 데이터에게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의 가치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약간 혼란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왜? 하나뿐이 내가 못 구한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즉 내가 정보 획득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수집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보를 획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불확실성이 크면 나는 정보가 참 많다, 좋은 정보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듭시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도 하고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도 한데, 지금 밖에 비가 와 라는 말을 누군가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량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기예보를 듣고 조금 전에 내가 창밖을 봤더니 진짜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지금 밖에 비가 와 했을 때 난 그 말에서 그거 나 이미 알아 하는 순간 거긴 어떤 정보적 가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내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밖에 비가 와 했는데 밖에 비가 온다고? 조금 전까지도 맑았었는 것 같은데 오늘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없었는데, 그 얘기는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량이 크다는 거죠. 즉 그만큼 나에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량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문을 딱 창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비가 오더라. 진짜 비가 오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내다봤더니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잖아. 그럼 그 정보는, 그 메시지는 틀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지가 맞느냐 틀리다는 거와 상관없이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또 확인하는 방법이 내가 내다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본다. 야, 밖에 비 온다는데 너 알았어?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뭐를 수집한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가 밖에 비가 온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 수집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밖에 비가 온다는 메시지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정보량이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벽을 만져보고 벽이 좀 축축한 걸 보니까 밖에 진짜 비가 오는 거 아닐까? 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 무릎이 아픈데 평소 과거에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진짜 비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예측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 행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수집할 수 있는가, 그 데이터가 얼마나 더 명확한가, 신뢰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획득한다. 즉 데이터를 여러 개, 그러니까 데이터와 정보를 자꾸 혼동해서 쓰긴 하는데, 정보를 획득한다라는 말은 즉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함으로써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어뜨리려는 행위라는 것이고, 궁극에 최종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정보 가치는 이제 없는 거죠. 이미 내가 아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불확실성이 높은, 알고 싶어하는, 알았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우리가 정보를 다룬다는 얘기하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이기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누구인가에게는 그 데이터가 충분히 의미 있는, 즉 그 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각각 자신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에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보를 취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 속에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 가치, 즉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동할 수 있는 정보인지 데이터인지 아니면 무관한 데이터인지 그 자체도 사실 모릅니다. 저 데이터가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 데이터를 접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갖고 내가 기억에 갖고 있는 데이터와 섞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사실을 내가 이해했는지 명확해졌는지 여전히 불명확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얘기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사결정이라는 말은 즉 내가 획득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그 도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고, 최종적으로는 명확하게 확률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인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100%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최대한 확률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의 데이터들, 유리한 것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 정보 시스템 하는 것들은 그런 정보가 주고받아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보 서비스는 그 주고받는 메커니즘, 그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빨리 필요할 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전달되어지는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신뢰성이 높은가. 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난 뭘 해야 합니까? 한 번 더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친한 친구가 나한테 밖에 비가 와 라고 얘기했을 때 제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늘 맞아 했을 때는 더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도 나는 무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냐면, 아, 밖에 비가 오는구나, 나갈 때 우산을 들고 가야지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산을 들고 딱 나섰는데 밖에 비가 안 온다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이제 조금씩 깎이겠죠.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친구가 밖에 비가 와 했을 때는 이제 그 친구 말은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가면 나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거죠.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또 다른 데이터를 입수하려고 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나갈 때 우산을 써야 하는지, 우산을 가져가야 하는지, 안 갖고 나가도 괜찮은지를 따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돼요. 이게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이게 늘 해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이미 어디선가 선입견으로 선제적으로 들은 얘기가 데이터의 상위 개념이 정보, 정보의 상위 개념이 지식, 뭐 지식의 상위 개념이 지혜, 계층 구조로 배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쉽고 사람들에게 좀 금방 쉽게 이해시킬 것 같아서 말은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데이터와 정보는 소위 말하는 차원이 다른, 서로 그것이 소통되어지고 그것이 필요로 하고 설명되어지는 해석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 대한 얘기죠. 데이터라는 것이 하나의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실질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면 정보라는 그것이 담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만한 힘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평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지식은 또 뭐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은 그럼 데이터들의 집합체가 지식이니? 아니요.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암묵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내 스스로 어떤 검증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생각과 이론적 전개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고 그 발표되어진 것들을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어지거나 향유하게끔 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집단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순간의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 무릎이 아프니까 비가 오더라, 거꾸로 비가 오니까 내 무릎이 아프더라, 이건 그냥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무릎이 아프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니까 내 무릎이 아프더라를 여러 명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이 소위 민간요법, 민간에서 들리는 말로 할머니들이 늘 오늘 비가 오려나 보다. 왜요? 그러고 물어보면 내 무릎이 아프네.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약간 신뢰를 갖고 아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구나, 비가 오겠구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식이 되는 거죠. 토속 지식.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관찰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정확해지면서 그 인과관계가 틀렸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그건 지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류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이 믿고 또 그렇게 활동하고 행동하게끔 만들어주는 데이터의 속성이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뭐 데이터의 집합,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데이터.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지식일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내가 연구하고 처리하고 알아보기 위한 데이터에 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상대적인 가치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담겨있는 불확실성이 정보라는 거죠. 불확실성이라기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과 그 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 내 판단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정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금은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지식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뭐니? 우리가 농경사회, 뭐 산업사회, 뭐 3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 다음 무슨 서비스 산업, 지식산업, 이런 얘기들 쭉 해야 되는데, 그 농경사회라는 것은 농사로부터 가치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노동력과 농작물을 심어서 우리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농경사회라면, 그럼 공업사회는 뭐니? 그럼 공업사회는 공업행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회를 말합니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트랙터를 만들어주고 비료를 생산해 줌으로써 농사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높게 만들어내는 사회. 그래서 그 공업에 종사함으로써 우리의 삶도 유지하고 농사도 살고, 그러니까 농경제도 살고 공업도 살고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행위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 구조인데, 정보사회, 지식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지식이나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파는 과정에 그 노하우,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을 했더니 불량품이 적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파니까 더 잘 팔리더라. 이런 디자인을 쓰고 이런 색깔을 썼더니 물건이 많이 팔리더라. 근데 그 정보 자체는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물건에 적용되어졌을 때 가치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니, 운영하니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생산성 자체가, 부가가치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데이터와 정보,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사회, 정보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야,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개념이 뭘까? 도서관에서 말하는 지식과 정보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지식과 정보가 같은 걸까? 아니면 다른 걸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말하는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 누구나 다 아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획득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들. 결국 모든 지식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경험을 쌓는 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통해서 내가 만든 획득한 내 지적 자산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얻으려면 책을 사든가 방송을 보든가 도서관을 방문하든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듣든가, 얘기를 듣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지불해서 들을 수도 있고, 비록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나아서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의 신뢰성을 내가 담보할 만큼 신뢰가 쌓이는 시간과 그런 투자가 요구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도서관에서 말하는 지식들은 대부분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지식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고 언제든지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할 때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것을 어떻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에다가 축적해 둠으로써 무엇을 줄여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고, 데이터, 지식 하나하나를 이용하는 것에 여러 사람이 이용시킴으로써 이 데이터 하나, 지식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주고 효용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특정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를 통해서 이용시키게끔 만든 공간이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사회, 지식사회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베이직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돈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식과 정보여야 해.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쉽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과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고부가가치를 요구하는 지식이라는 얘기죠. 그런 지식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지식들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소위 아까 말한 암묵지라는 지식입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획득한 나만의 노하우. 그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10년,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항상 듣는 말 중에 신지식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지식인은 지식인과 뭐가 다르니?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식인에 대한 정의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들, 역사를 통해서 쭉 전승되어 와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그냥 지식,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부른 반면에 신지식인은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구화 시킴으로써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부를 창출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람들을 신지식인이라고 부르죠. 소위 말하는 창조적인 사람을 신지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2000년, 그러니까 1900년대 말, 90년대 말, 2000년 초 이 무렵에 이제 경영학에서 말한 지식경영이라는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지식경영이라는 말이 도서관 같은 것이 지식경영 체계구나. 지식을 담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지식경영인가? 아닙니다. 그네들이 말한 지식경영은 노하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암묵지를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 능력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직원은 빠르게 만들고 실수 없이 불량품 없이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지? 저 만드는 방법을 우리 모든 직원이 다 공히 알고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물건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 또 시간이 지나면 저 직원은 이제 은퇴를 하고 회사를 떠날 텐데 회사를 떠나고 나면 그 지적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우리가 저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저 지식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지식 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암묵 지식은 그것이 일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해가는 일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이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자본적 가치가 있다. 우리 것이다. 다만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강제로 내 것을 만들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암묵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전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방법은 암묵지를 다른 사람의 암묵지로 넣어주거나 암묵지를 형식지화, 소위 말해 책이나 강연지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게 만들까 하는 게 지식경영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지식산업이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처럼 그보다 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알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서 우리가 지식 서비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식 서비스라는 것은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조화시키고 획득하고 공유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능할까? 근데 이 얘기들을 다 뒤집어 놓고 보면 그대로 도서관에서 우리가 공공정보, 이미 공개되어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는 메커니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취급하는 데이터가 남들이 알지 못한 고급 정보일 수 있는 것이고, 데이터의 속성이 단순히 책이라는 형태를 넘어서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고, 데이터가 정승되어지고 데이터가 공유되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스트럭처, 시스템,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이 모두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지식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식 노하우가 집적되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런 설계는, 이런 메커니즘은, 이런 조직 구조는 이미 이 자체가 지식입니다. 아, 저런 노하우, 소위 창조적인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스트럭처, 구조를 하나 설계하는 것이고, 그 구조 속에서 무엇을 한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메커니즘, 이런 플랫폼을 하나 딱 만들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산업자들이 물건을 여기다 팔 수 있고, 모든 소비자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팔고 사는 시장을 하나 열었는데, 시장의 이 컨셉, 개념 자체가 지식인 것이고, 그것을 운영토록 만든 이 시스템도 지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지식 서비스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고받아지는 물건 속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지는 것이고, 아마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버라는 택시 시스템도 그런 맥락에서 쳐다볼 수 있는 것이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21세기 신사업,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지식산업의 한 모양새이고, 지식산업은 그런 지식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 그리고 지식사회, 이것을 아우르는 도서관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문헌정보학의 첫 출발을 데이터, 정보, 그리고 지식, 지식사회, 나아가서 지식산업, 도서관,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